매주 월요일 전략 이야기로 한 주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유현타증권 유동원 본부장과 함께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지난주 미국 증시 인플레 우려가 상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0년물 국채 금리가 4%를 돌파했음에도 불구하고 큰 폭의 반등이 나왔는데요. 네. 본부장님의 예상 시나리오대로 아주 강한 모습을 보여준 시장이었는데 한 주간의 시장 흐름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자, 말씀하신 대로 지금 미국 증시가 지난주에 1.8%에서 2.6% 수준의 반등이 나타났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반등이 생각보다 빨리 올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다우존스가 1.8%, S&P 500이 1.9%, 나스닥은 2.6%, 그리고 또 러셀 2000 중소형주는 2% 정도 반등이 일어났습니다. 자, 지지난주 말에 근원 PC 숫자가 나오면서 이 숫자가 살짝 다시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면서 증시가 좀 우려스럽게 반응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주 초반에도 계속 이어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달러와 금리가 안정을 찾으면서 시장은 다시 재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선 달러의 인덱스의 움직임을 한번 보시면은요, 지금 거의 105를 뚫고 올라갔었죠. 그리고 좀 추세선을 그어 보면은 거의 상단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락하게 되거나 어쨌든 약보합세 추세를 보이게 되면 시장은 다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또한 10년 국채 금리의 추이를 한번 보시면은 이 숫자 또한 계속해서 지금 고점을 뚫었었을 때가 4%를 올라갔었습니다만 지난 금요일 날 다시 4% 밑으로 떨어지면서 현재 3.96% 정도의 수준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모습을 보고 있으면은 차트상에서도 예쁘게 지금 차트를 만들고 있어요. 보시면은 S&P 500의 흐름을 보시면은 200일선을 살짝 터치를 했다가 다시 반등을 주는 모습이고요. 그렇다면 아직까지 상승 추세에 있다라고 보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나스닥도 마찬가지죠. 200일선을 깨고 내려오는 듯 했지만 다시 반등을 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미국 증시가 또 다시 반등 구간에 들어가고 있는데 계속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지만 금리에 대한 걱정, 이 두려움은 많이 내려놓으시고 지금은 기업을 들여다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본부장님이 설명해 주시길 이번 조정이 오래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는 이유는 바로 경기 침체가 당장 오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였잖아요. 네. 자, 그러면은 지금 경기 침체 가능성이 더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말씀이신 거죠. 관련해서 최근 PMI 지표들이 발표가 되고 있는데 네. 이는 경기 회복 가능성을 더욱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네, 저희가 지금 이 숫자들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경기 침체로 갈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 두 강대국인 미국과 중국의 PMI 지표들을 보면서 좀 설명을 해드리면은요, 지금 미국의 이 PMI 지표, 종합 PMI 지표가 큰 폭의 반등을 해서 50위로 올라섰고요. 지금 1월 달에도 계속해서 50위에 있습니다. 제조업 부분이 아직도 좀 미흡한 부분인데 47.3 정도가 나오면서 부진하지만 그래도 상승 추세는 진행형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더 중요한 부분은 미국은 아무래도 이 소비가 더 중요하죠. GDP에 있어서. 근데 지금 보시면 ISM 서비스 PMI 지표 숫자가 55.1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만큼 확장 국면이다라는 부분이고 그래서 미국의 경기, 특히 소비가 안정적으로 보일 거다라는 예측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제 중국 숫자를 한번 들여다보면은요, 차이신 종합 PMI 지표, 그러니까 차이신 지표는 중소형 기업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경기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숫자가 54.2가 나오고 있고요. 또한 제조업 PMI 지표도 52로 올라섰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올라서는 부분이고 51.6 숫자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의 서비스업 PMI 지표는 이미 전 고점 수준까지도 근처에 올라와 있어요. 55가 나오고 있으니까 미국과 비슷한 숫자죠. 그래서 이런 숫자들을 들여다보고 있으면은 전체적으로 앞으로의 경기 회복에 대해서 좀 기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중국의 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PMI 지표도 있죠. 이는 좀 대기업 위주인데요. 이 숫자도 종합 PMI가 56.4, 제조업 PMI 지표가 52.6, 서비스업이 56.3이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어쨌든 PMI 지표가 회복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것을 달러 인덱스하고 연결시켜서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한번 네. 보실까요? 자, 이 차트는 무엇이냐면
달러 지수를 뒤집어 놓은 것이고요. 퍼센티지 움직임을 뒤집어 놓은 것이고 여기에 이제 결국 그 제조업 PMI, 그러니까 중국의 제조업 PMI가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바뀐다라는 건데 지금 파란색 선이 지금 달러 지수를 뒤집어 놓은 거고요. 지금 빨간색 선이 중국의 PMI 지표인데 지금 많이 올라갔으니까 파란색 선이 따라가겠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지금 대비해서 달러가 10% 정도 약세로 갈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추세가 이어진다라는 것은 그만큼 신흥국 증시의 상승이 더 두드러질 수 있다라고 예견이 되고요. 여기에 미국 경기가 침체에 빠지지 않는다면 더더욱이 그렇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또 여기서 미국에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기술주 투자가 굉장히 중요해진다는 얘기인데 그 이유는 매출 중에서 60% 이상이 해외 시장에서 벌어지는 것이 기술주, IT 업종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투자 초점은 아무래도 기술주의 IT에 초점을 맞추는 게 좋겠고 또 지금 미국과 중국 경기가 향후에 하반기에 어느 정도 반등을 할 수 있을 가능성이 많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만약 경기 침체가 앞으로 1년 내지 2년 동안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은 금리가 높게 유지가 된다 하더라도 시장이 펀더멘탈을 따라서 더 상승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아까 전에 방금 전에 보여주신 표가 달러 인덱스와 중국 PMI 지수의 반비례 관계를 말씀해 주시는 건가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높은 금리에도 불구하고 경기 침체는 향후 1년, 2년간 오지 않는다. 또 미국, 중국 경기 모두 올 하반기에는 확실히 회복이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현재 시점에서 가장 이상적인 포트폴리오 전략을 또 들어봐야 되겠죠? 네. 어떤 구성안이 가장 좀 현명한 전략일까요? 네, 우선 국가별로의 이 포트폴리오 구성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게 선진국 비중 70%, 신흥국 비중 30% 전략. 그래서 신흥국 비중을 높게 가져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시가총액 기준으로 지금 한 18%에서 19% 정도가 신흥국이니까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조금 더 추가적으로 신흥국 비중을 높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베트남을 더했고요. 베트남 비중을 3%를 더했고 그럼 어디서 선진국에서 뺐느냐? 미국 쪽이 아니고요. 유럽 쪽에서 뺐습니다. 그 이유는 유럽의 지금 인플레이션과 금리 추세를 봤었을 때 유럽은 지금 늦어요. 그러니까 즉 금리를 덜 올렸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올려야 되는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게다가 또 주가도 많이 올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밸류에이션상 매력도가 많이 떨어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유럽 쪽을 좀 줄이고요. 반면에 신흥국 쪽에 베트남을 늘렸습니다. 자, 그 이유를 보시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달러의 이 약세 추세가 가능하다라는 부분이고요. 또한 더 중요한 부분은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게 이 신흥국 중에서 제조 강대국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제조 강대국이라고 하면은 이 제조업이 GDP의 부가가치로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국가일수록 그 매력도가 더 높아지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숫자 나와 있는 거 보시면 중국이 항상 높았고요. 보시면 베트남이 정말 많이 올라가고 그러네요. 있죠. 지금 25%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베트남에 대한 비중을 지금 3% 정도로 늘리는 것은 적절한 전략이고 향후 달러의 약세, 약보합세 추세를 생각한다면 신흥국 비중을 좀 높게 가져가는 33% 정도 가져가는 전략이 적절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베트남의 비중에 대해서 다시금 좀 주목해 볼 때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일단 미국의 비중이 65%로 압도적으로 높거든요. 그런데 지난주 미 10년물 국채금리가 한때 4%를 돌파했단 말이죠. 물론 경기 침체 가능성이 낮고 또 기술주들의 실적이 매력적일 수 있겠지만은 높은 금리는 성장주에 좀 부담이 된다라는 공식을 알고 계시는 투자자분들은 또 쉽사리 성장주에 손이 안 나갈 수 있거든요. 네. 그럼에도 우리는 성장주, 나스닥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저희가 지난주에 이 부분을 짚어드렸는데 좀 더 업데이트된 숫자를 가지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나스닥 100에 대해서 더 관점을 두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S&P 500보다도 훨씬 매력도가 높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금리가 높아지면 나스닥을 팔아야 된다고 생각하시지만 지금 PER 부분을 보시면은 한 22% 정도 높아요. 그렇지만 ROE, 자기자본 이익률로 보시면은 오히려 나스닥 100이 26%나 더 높고요. 여기에 부채 비율로 계산했었을 때는 자그마치 35%나 더 낮습니다. 그래서 이 금리 민감도가 더
덜하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고 또 향후의 이익 증가율로 계산했었을 때는 나스닥이 거의 70%나 더 높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PER 나누기 이익 증가율을 했을 때 PEG라는 숫자를 보거든요. 이 숫자가 낮으면 낮을수록 매력도가 높은 건데 지금 나스닥 100은 1.3이고 S&P 500은 1.8입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나스닥이 추가로 이 28%의 이 괴리를 줄이는 그런 과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저희는 이번에 이 챗GPT라는 것이 나오면서 1억 명이나 가입을 했다라는 얘기를 듣고 있으면 이것이 인터넷 혁신만큼 굉장히 빠른 어떤 혁신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지금 제가 과거에 리서치 센터장을 할 때 사람을 10명을 쓴다면 이제는 2명도 안 써도 되는 그런 시대가 도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지금 이 기계의 어떤 어드밴스먼트 이게 발전이 굉장히 빠르다는 부분이고요. 여기에 따라서 반도체 업종의 매력도가 굉장히 부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메모리 쪽보다는 아무래도 시스템 반도체라든지 파운드리 쪽에 대한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승 여력으로 계산했었을 때 나스닥의 상승 여력이 20% 정도 된다면 S&P는 한 15%니까 훨씬 더 이 성장주 위주의 투자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지금 대형 기술주 저희가 13개를 들여다보는데 여기에 지금 도표에 나와 있듯이 상승 여력이 높은 기업들 AMD, 테슬라, 퀄컴, 알파벳, 애플, 아마존, 세일즈포스 또 보시면 줌비디오, 넷플릭스, 엔비디아, 인텔 다 보시면은 지금 매력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이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냐면 지금 아까 나스닥의 상승 여력이 약 한 20%인데 이 대형 기술주의 상승 여력은 50%가 넘는다. 그럼 2배가 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중요한 도표들이 나올 겁니다. 지표들이 나올 건데 뭐냐면 생산성 지수가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만약에 경기가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생산성 지표가 올라가면서 기업 실적은 깨지지 않는다라는 숫자가 나오게 되면 이는 굉장히 그 시장의 어떤 반응은 셀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계속해서 이 생산성 지표를 보시면서 기술주에 대한 투자를 소홀히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생산성 지표를 좀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를 해주셨는데 그럼 업종 전략도 구체적으로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여전히 전기차와 신재생 에너지가 높은 비중을 가지고 갑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은 지난주에는 전기차와 신재생 에너지를 포커스를 맞췄다면 오늘은 반도체 AI 쪽에 좀 더 초점을 맞출게요. 자, 우선은 지금 포트폴리오 상으로서는 저희가 변화시킨 게 없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대형 기술주 반도체 AI IT 쪽이 가장 높은 비중입니다. 25%이고요. 그리고 또 전기차 부분이 20%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신재생 에너지가 20% 정도 되고 바이오 헬스케어가 5%. 그래서 총 합계가 70%입니다. 여기서 이제 지금 중요한 부분이 이 대형 기술주와 반도체 AI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는 것이 이쪽 부분이 엄청나게 성장을 할 것이다라는 예측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반도체 업종의 이 대표적인 기업들의 매력도를 뽑아보면 1위부터 10위를 뽑아봤었을 때 이 5G, 6G 관련된 반도체라든지 반도체 장비라든지 그 이외에 뭐 계속해서 시스템 반도체라든지 이런 쪽이 매력도가 상당히 높고요. 메모리 쪽도 괜찮은데 아마 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 이 정도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 그게 이제 PC라든지 랩탑이라든지 이 모바일 핸드폰이라든지 이런 쪽의 어떤 수요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변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시스템 반도체라든지 이런 쪽에 대해서 비메모리 쪽, 파운드리 쪽의 매력도는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소비 부분에 있어서 약간 말씀을 드려보면은 지금 아까 이 도표를 보여드렸을 때 여행 소비 관련 비중 10% 정도 가져가고 금융 쪽에서 이 신용카드라든지 전자상 거래를 8% 정도 가져가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비중이 낮지가 않죠. 이 두 개 더하면 18%가 되는데요. 저희가 종목들을 쭉 돌려보니까 뭐 부킹홀딩스라든지 이베이, 뭐 델타 에어라인,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뭐 페이팔, 마스터카드, 아멕스, 비자 이런 종목들의 매력도가 상당히 높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즉 이런 이 전자상 거래라든지 여행 관련 소비라든지 이런 쪽에 대해서는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투자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행, 전자상 거래를 비롯해서 또 반도체에서는 비메모리, 파운드리에 좀 주목해보자라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 유동원 본부장과 함께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